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강 신생벤처의 재무제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신생벤처 재무제표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본과 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서 내부의 경영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경영 성과를 파악해보는 지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을 획득한 모든 수익과 그리고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나타내는 경영 성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거래나 사건을 통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보고서로서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하나로 활용됩니다. 즉,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의 흐름을 나타내는 정태적이지 않고 뭔가 동태적, 뭔가 움직이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또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계 기간 동안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그리고 모든 비용들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익계산서에는 경영성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경영성과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의 동태적인 측정치로서 하나의 회계기간, 즉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1년, 기업에 정해놓은 그 회계 기간 동안에 재반 경영활동의 결과가 기업의 자본을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시켰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또한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되는 모든 비용의 회계 기간 단위로 측정 보고함으로써 경영진의 능력과 그리고 이러한 어떤 역량들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그리고 기업의 자체의 수익력 판단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대응시킴으로써 기업의 단기 경영활동에 대한 성과 측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활동으로부터 자기 자본이 총 얼마큼 증가했고 그리고 얼마큼 감소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큰 지표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활동에서 부수되는 기타 활동으로부터 증가액 그리고 감소액 또는 비경상적인 사례들로부터의 총 증가액, 감소액, 이런 등등의 다양한 어떤 자본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기간의 기간 손익과 그리고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미래의 순이익 흐름을 예측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의 내부적으로 경영 계획이나 배당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로서 이용이 되고요. 과세소득의 기초 자료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국세청에 기업이 세무신고를 하게 되면 이 과세 기준을 이 손익계산서에 잡혀져 있는 이익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 이익과 과세소득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회계 이익에서 출발하여 입금산업 및 손금불산입 항목을 가산하고 그리고 입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항목을 차감하는 과정을 거쳐서 법인세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의 유용성 외에도 손익계산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입금 협상에 필요한 정보, 정부의 조세 및 경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되는 등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익계산서는 가장 유용한 이익 정보를 제공해 주는 보고서이지만 손익계산서가 제공하는 회계이익은 진정한 이익이 아니라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즉, 회계이익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측정된 인위적인 합해이익이므로 인적자원, 기업의 내부적 개발된 영업권 등 측정하기 조금 어려운 비화폐적 이익 요소들은 포함하지 있지 않으며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진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을 할 때에는 총 5가지 단계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이다. 즉 매출 원가는 매입 원가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뺀 금액으로서 일반적인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즉 판매비와 관리비를 영업비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합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기업의 재무활동을 포함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말합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경상이익에 특별이익을 합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게 계산하며 특별이익이나 특별손실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기에 경산손익과 그리고 구분하여 기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당기순이익이 있는데요. 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외부에 발표되는 최종적인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당기순이익은 그 해 연도에 번 총 순수한 순이익이고요. 그리고 뭐 전기 또는 후기 또는 이런 식의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오늘 이 손익계산서는 단기의 이익을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구조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모습의 이미지로 구현이 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출액 그리고 매출 원가, 즉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라는 게 발생하고요. 만약에 손실이라면 매출 총 손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다음으로 영업이익과 그 영업외 외수익 그리고 영업외 비용을 빼고요. 그 다음에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자, 여기서 이익은 플러스고요. 손실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회계표에 보시다시피 삼각형이 있는 데가 있는데 삼각형은 마이너스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선 또 마찬가지로 법인세라는 개념의 세물을 빼고 나서야 우리가 기업에 실제로 벌고 있는 단기 순이익이 형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앞서 봤던 이 구조에서의 매출 총이익부터 비롯해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원가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품, 제품의 기말 재고액을 정확히 조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것인데요. 유통업의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그리고 단기순 매입액을 더하고 거기 기말 상품 재고를 뺍니다. 즉 앞서 먼저 사전에 구입한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통업자들은 그 물건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나중에 그 매출액으로 계산할 때에는 기초 상품 재고액, 단기순 매입액 그리고 마지막 재고액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제조업의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기말 제품 제조원가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말 재고 자산은 매출 원가와 이익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대와 매출 기말 재고의 대, 소, 대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이 소, 매출 원가 대 그리고 이익이 소 이렇게 구성되어집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뭔가 내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비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매할 때 쓰는 비용, 관리할 때 쓰는 비용을 합쳐서 판매와 관리비, 즉 판관비라 부르는데요. 판매비 계정과 관리비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비에는 판매원의 급료, 여비 교통비, 보험료, 그리고 복리후생비, 통신비, 수수료, 발송비, 광고 선전비, 회의비, 보관료, 차량 유지비 등 영업에 필요한 활동들이 많고요. 관리비는 영업보다는 내부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임원들의 보수, 그리고 여비 교통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또는 임차료, 수선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관리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영업의 손익은 뭘까요? 영업의 손익은 재무활동 및 기타 부수익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이에요. 즉 한마디로 내가 실제로 영업을 뛰어서 얻는 수익이 아니라 이 밖에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익이 들어온다면 그런 것들이 다 영업의 손익이라 볼 수 있고요. 크게 예를 들자면 영업 외손익은 이자 수익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 임대료, 유가증평, 어쩌면 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그리고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이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에는 이자 비용, 그리고 외환차손, 기부금, 유가증권 처분 손실, 유가증권 평가 손실, 자산 처분 손실. 즉 기부금은 어디 기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의 비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증권 처분하는 데 손실이 났을 때,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자 영업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걸 산 곳이 회사여야지만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번 특별손익을 한번 알아볼게요. 특별손익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손익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겠죠. 누가 돈을 갚았다든지, 또는 보험을 해서 했는데 보험이 가만히 있다가 이익이 올랐다든지 차익이, 또는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비용 또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이익으로는 채무 변제 이익이 있고 보험 차익이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별손익에 대한 재해 손실 또는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동성 비율입니다. 유동성 비율은 기업의 단기 채무 지불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요.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공식으로 바꾸자면 유동성 비율은 유동성 부채에서 자산을 나누어 준 것이고요. 그거를 나중에 백분율한 거와 똑같습니다. 즉 얼마큼 내 부채 안에서 자산을 유동성 있게 굴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유동성 비율이 증가와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정성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성 비율이라 하는 것은 장기 지급 능력 비율이라고도 하고, 기업이 두 가지 지분, 즉 채권 지분, 그리고 부채와 그리고 소유주 지분, 자본관계를 활용해서 기업의 장기 채무 불이행의 위협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느 정도 타인 자본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달된 자본이 기업의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적절하게 배분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비율을 안정성 비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관계 비율로서 자본 구성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비율입니다.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로서 기업의 장기 지급 능력을 검토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부채로 나누어 주면 그것이 부채 비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즉 내가 가진 자본 중에 자본들이 부채에 얼마큼이나 위존하고 있는지를, 얼마큼이나 할당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동 부채 비율이 있는데요. 유동 부채 비율은 전에 봤던 이 부채 비율과 조금 다르죠. 자기 자본과 유동 부채와의 관계 비율로서 자본의 구성을 안정성을 판단하는 복조 비율입니다. 그래서 유동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유동 부채 비율로서 채권자에 대한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비율이 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지급 능력이 아마도 더 좋다고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본의 비율은 여기서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고 앞전 시간대에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산을 이루고 있는 자본의 비율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기 자본 비율이에요. 즉 자기 자본의 50% 이상이면 재무 상태가 좋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총 자산 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총 자산 이익률이라 하는 것은 기업이 보유한 총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이익을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총 자산의 이익률을 높일수록 기업이 일정한 자산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눠주는데요. 자,
그래서 내가 번 돈이 내 자산에 비했을 때 얼마큼이나 높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자본 이익률 말 그대로 자기자본의 운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기자본에 대해서 기간이익의 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큼 돈 벌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예요. 다음으로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앞서서 있던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매출액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액에 대비했을 때 매출 이익, 총이익, 한마디로 순수한 이익은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알아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업의 원가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수익성 지표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생산성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비율은 기업 활동의 성과 효율을 측정하여 개별 생산 요소의 기여도와 과배분의 합리성을 규명하여 기업 활동의 능률과 업적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투입된 생산 요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었는가를 척도로 생산 요소의 투입에 대한 생산의 비율로 측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노동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한 노동자가 주어진 양의 시간 동안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노동 생산성은 조직이나 기업, 그리고 절차, 산업, 국가를 위해서 측정된 값으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측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직원 구성원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효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표준 비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치가 높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의 수로 부가가치를 나누어서 각 종업원이 어떠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본 생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 생산성이라는 건 총 자본 투자 효율이라고도 하며 기업에 투자된 총 자본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총 자본으로 부가가치를 나누어서 내 자본의 부가가치를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하는 지표고 자본의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 들었을 때는 회사 내부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비슷한 말입니다.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의 유입과 그리고 현가의 합계, 현금의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한 할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투자자로부터 기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 수익률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내부 수익률에 대한 법은 투자 가치 평가로 오도될 수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투자안을 채택하거나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투자안을 기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안에 따라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고요. 또한 현금 물음의 양상에 따라서 내부 수익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투자안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을 평가할 때 내부 수익률법은 경우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오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간별로 자본 비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이 기준이 되는 자본 비용을 설정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 암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재투자 수익률이 비현실적이고 낙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재무제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손익계산서가 무엇이고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데요.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에서 어떻게 판관비가 나누어지는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영업외 비용과 판관비가 매우 절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다음 우리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 그리고 경상외 비용을 빼버리면 경상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다시 특별한 이익과 손실 그리고 법인세를 빼면 드디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면 이익,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면 순손실로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 각각의 단어들을 이제 한번 알아봤었던 기억이 나시죠?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의 손익, 특별손익, 유동성 비율, 안정성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까지. 그리고 유동부채, 자기자본 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 매출총이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씩 쭉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나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생각에는 기업을 만약에 찾으시게 된다면은 이런 손익계산 생각을 하셔서 한번 미리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손익계산서를 좀 보았는데요. 손익계산서에 중요하게 봐야 할 점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손익계산서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손익계산 두 가지인데요. 2021년도 거랑 2022년도 거를 20년도 거를 두 개를 준비해 보았어요. 그래서 크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 형태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매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 이제 그러면 가격, 소비자 가격이겠죠. 판매가에 그 판매량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가격이에요. 즉, 한 회사가 한 해 동안 얼마큼이나 벌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순수하게 적어놓은 어떤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매출 원가라는 게 있어요. 이 매출 원가는 내가 매출을 내기 위해서 얼마큼 원가를 들였느냐라는 거예요. 즉,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모든 것을 매출 원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매출을 내고 원가를 뺐더니 이만큼 남았어 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출 총이익에서 제외된 매출 원가는 생산할 때 들어가거나 또는 판매를 하는 순간에 들어갔던 기초적인 원가이지 그 이후에 관리적인 원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리적인 부분을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조금 속된 짧은 말로 판관비라고 불리는 금액이 있는데요. 판관비에서는 주로 매출 총이익에서 내가 관리적으로 쓰였던 비용, 즉 뭐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또는 마케팅비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판관비라고 부르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 손실이 나는지 아니면 이익이 나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2021년도 거 한번 보자면 어떤가요? 총이익은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판관비는 6천억 원 정도가 됐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버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2,139억 원이 났네요. 자, 이제 문제가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업 손실이 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제외할 비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또 비용이 생겨요. 첫 번째로 자, 영업의 수익이 발생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 외수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본 업으로 형성해서 판매하거나 이럴 때 낸 영업이익이 아니라 내가 영업과 별개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이익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부동산 값이 올랐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당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영업의 수익이라 하고 반대로 영업의 비용도 있겠죠. 영업의 비용은 내가 기존에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뭐 사채를 했다거나 또는 뭐 부채를 갚았다거나 등등등 뭐 손실을 냈다거나 뭐 아니면 재해가 났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영업하다가 발생한 게 아니라 비영업 상태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것들 봤더니 엄청나네요. 1조 이상의 영업의 비용이 났어요. 자, 그럼 순손실, 우리가 세전 순손실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영업이익 상태에서의 이제 세금을 내기 전 2단계에서 보는 건데 보니까 대략 1조 2,700억 원 정도가 순수하게 손실이 나버렸습니다. 여기에 기타 포괄 손익 50억을 추가해서 더했으나 결과적으로 단기 순손실이 1조 2천억 원 이상이 발생해 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매우 지금 불안한 기업의 상태가 발생이 됐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전년도 때 어땠는지 봐볼게요. 옆에 있는 데 보면 단기 순손실이 있었으나 2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큰 투자를 했는데 뭔가 큰 손실을 봤나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지금 부실한 기업임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처럼 손익계산서에서는 현금의 흐름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업체들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현실적으로 조금 와닿게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줄 점이 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매출 증가율과 공헌 이익률 좀 확인해 보면 좋아요. 매출 증가율과 공연 이익률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전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증가율과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시장의 요소와 가격 요소, 수량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요소는 무엇이냐 봤을 때 시장 요소라고 하는 건 현재 매출액 증가율이 높다고 해도 추후 시장 점유율 확대가 어렵다면 해당 기업의 매출액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보는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 요소는 경쟁사가 적고 해당 기업에 제공되는 제품이 상당 수요가 많다면 그 기업은 가격 결정권을 지니게 되는데 이때 매출액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한마디 독점기업 같은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가격 결정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되고요. 다음으로 수량 요소라는 게 있어요. 수량 요소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우리 매출 수량에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를 분석해 보면 매출액의 변화를 보다 잘 수월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손익계산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비용을 쓰기 때문에 주요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전년도 때는 이랬는데 다음 연도 때는 이렇게 매출액 대비 비용이 증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고선 이유가 긍정적이라면 좋은 거지만 이유가 그냥 손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들을 조금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재무상태표와 같이 이 손익계산서 같이 겸해서 보신다면 보다 좋은 기업을 만들거나 또는 선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